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2장 수익 중에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내용 모두 다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914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매입 약정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A가 B라는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를 100에 팔아. 그러면은 대가도 일단 받았을 거 아니에요. 100만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후든 뭐 1년 후든 나중에 언제고 요 재화를 다시 구매하는 거야. 대가를 주고, 즉 재매입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만약에 선도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A가 특정 날짜, 뭐 6개월 후에 특정 금액 100이 될 수도 있고 10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얼마에 무조건 사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업의 의무. 그럼 B는 무조건 건네줘야 되잖아요. 혹은 콜옵션,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얼마의 가격으로, 즉 행사 가격이 있겠죠. 요 B한테 판 재화를 다시 재구매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고객은 이 자산을 통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이 자산을 통제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이전하거나 해야 되는데 언제고 얘가 무조건 되사야 되는 선도, 살 수 있는 옵션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 회사가 마음대로 이전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즉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A는 B한테 100의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지금 100에 넘겨줬다고 했죠? 나중에 요거를 70에 되사기로 했어. 재매입 가격이 70입니다. 지금 100에 넘겨주고 혹은 100에 넘겨주는데 그 이상 110에 되사주기로 했어요. 이럴 때 이제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지금 100을 받고 물건을 넘겨줬어요. 재화 이전. 한 달 뒤, 1년 뒤, 6개월 뒤, 어느 순간이든 70에 되사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18장에서 볼 리스에 해당이 되는데 투자 부동산 할 때도 리스에게는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준 거죠. 그리고 리스료를 그 기간 동안 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이걸 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물건을 팔면서 돈 100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물건을 되찾아오면서 70만 주면 돼. 그러면은 요 기업은 30만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 자산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궁극적으로 내가 30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마치 리스로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원래 판매 가격은 1000이야. 재매입 가격은 700이야. 이럴 때 현금 1000을 받으면서 300만큼은 궁극적으로 미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리스료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선수 리스료고요. 700만큼은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살 때 갚아야 할 돈이니까. 기간이 경과될 때 선수 수수료가 리스료 수익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재매입할 때 700에 되사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부채 빠지면서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반면에 원래 판매 가격이 100인데 110에 되사주기로 했어요. 이 거래는 마치 회사가 재화를 상대방한테 맡겨놓고 즉 담보로 제공하고 100원을 빌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110원 이자까지 쳐서 주면서 다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찾아오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잖아요. 금융 약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재매입 가격이 1100이야. 원래 판매 가격은 1000인데 1000만큼 받고 물건을 팔았죠? 일단 현금이 들어오는데 대변은 매출이 아니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도나 콜옵션. 그래서 부채로 잡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나중에 재매입 약정한 그 기간 동안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부채를 계속 인식을 해요. 드디어 선도나 콜옵션을 행사할 때 이 부채 1100이 빠지면서 돈이 나가죠. 만약에 옵션이니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때 행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넘긴 물건을 내가 되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넘긴 게 드디어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1100이 빠지면서 매출, 그러면서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도 이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매입 약정이 풋옵션이 부여된 재매입 약정입니다. 즉 A가 B한테 재화를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매입 약정이 있으니까 매출은 인식 안 하는 거고요. 재화만 이전이 됐는데 B한테 풋옵션을 부여한 거야. 그럼 B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네 이거 대신 되사줘
이런 식으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원래 판매 가격이 1000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재매입 가격이 뭐 900 이런 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권리 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즉 이 B가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꽤 높아. 그럼 이거는 앞서 보았던 콜옵션과 같이 리스로 회계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00원만큼 리스료를 받고 물건을 빌려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 행사의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대. 즉 권리 행사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거래는 마치 반품권이 있는 제품 판매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거래의 본질을 봤을 때요. 원래 판매 가격이 1000인데 예를 들어 뭐 900, 920, 930, 980 이런 식으로 거의 1000에 가까우면 B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물건을 사면서 1000을 넘겨줬는데 다시 풋옵션 행사하면서 거의 1000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면은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유의적입니다. 유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이 물건을 1000을 주고 샀는데 재매입 가격이 800, 700, 600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면은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제 A는 유의적이라면은 리스로, 유의적이지 않다면은 반품권이 있는 제품처럼. 그러니까 반품은 거의 안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원가 600원짜리 자산을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2년 후에 고객이 요청을 하면은 내가 700에 되사줘야 돼. 즉 고객이 옵션을 갖고 있어. 너 사가. 그게 풋옵션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품 조건부 판매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고요. 저 앞부분 우리가 변동대가 추정 시 제약에서 배운 적이 있죠. 따라서 이제 현금은 1000을 받고요. 나중에 700에 재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환불 부채로 하고 나머지 300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600을 죽이면서 전부 매출원가가 아니라 역시 60%는 반환 제품 회수권, 나머지 40%는 매출에 대응되게끔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죠. 2년 후에 풋옵션을 행사를 해. 그럼 내가 되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금 나가면서 환불 부채가 다 죽어버리죠. 한편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 빠지면서 재고자산. 만약에 풋옵션이 소멸이 됐어. 고객이 옵션 행사를 안 한 거야. 그러면은 환불 부채 빠지면서 드디어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수익 인식했으니까 매출원가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환 제품 회수권 빠지면서 매출원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죠. 자, 한편 이 두 번째를 보자고요. 원래 판매 가격이 1000인데 재매입 가격이 뭐 1050원 뭐 이런 식으로 더 높아요. 이럴 경우에 이 재매입 가격이 예상 시장 가치보다 높다면은 이건 거의 풋옵션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넘겨주고 1000을 받았잖아요, 회사는. 그리고 나중에 1050에 되사야 되니까 더 비싸게 주고 샀네.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있고요. 1050만큼 빌렸고 나중에 1050 요거만큼 이자로 주는 금융약정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재매입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 가치보다 낮아.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이 정도면은 이제 풋옵션 행사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반품권이 있는 회계 처리로 가자 이런 거죠. 예제 14번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유형자산 잔고금액 9천짜리를 1000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콜옵션이 있는 상태인데 콜옵션은 갑이 다시 되사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에 따르면 갑이 2년도 말에 그 자산을 11,000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갑은 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라는데 갑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고객은 무조건 다시 건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 가격이 당초 판매 가격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금융약정이나 다름이 없죠. 지금 물건을 저쪽에다가 맡겨놓고 10,000원의 현금을 꾼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11,000원을 주고 사는 뭐 이런 케이스니까 금융약정이나 다름이 없고요. 2년에 걸쳐 이자 비용을 1000만큼 인식을 하는 이런 거래로 보면 되죠. 분계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현금, 이때 매출이 아니라 부채죠. 그리고 이자 비용 인식을 해서 11,000만큼 금융부채가 올라갑니다. 콜옵션 행사할 때 현금 빠지고. 그런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만천이 빠지면서 옵션을 내가 행사 안 했으니까 넘겨준 유형자산은 상대방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내 장부에서 유형자산을 털어버리고요. 처분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우인데요. 풋옵션. 갑은 판촉을 위해서 승용차를 10,000원에 판매해. 그리고 2년 경과 후에 고객이 요구하면 최초 판매 가격의 70%로 승용차를 다시 구매하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을 한 거예요. 해당 승용차의 2년 후 시장 가치는 5천이래요. 5천밖에 안 되는데 만에 70%니까 7천에 되사준다고 하니 고객은 웬만하면은 풋옵션을 행사하겠죠? 자, 재매입 가격이 예상 시장 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아요.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의는 유의적으로 높다고 봐야죠. 따라서 갑회사는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한테 이전되지 않은 거고요. 이 경우에는 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2년 동안의 리스료는 만과 7천의 차이 3천이고요. 920페이지 4.7절을 보면은 기업은 본인으로 행동을 하는지 대리인인지를 이제 구분해 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그림 9를 보세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은 여기입니다. 다른 당사자가 재화를 기업한테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업이 고객한테 재화를 판매를 한다고 할 때 이 기업이 만약에 본인으로 행동을 했다면은 이 넘겨받은 재화를 자기가 모두 통제를 하고요. 고객한테 넘겨줄 때 재화에 대한 통제가 다 넘어가. 그렇다면 이 기업은 재화 매입, 이 고객한테 넘어갈 때 매출원가를 모두 다 총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대가의 총액을. 즉 본인이라면 재화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요거를 내가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단순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재화가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대리인 역할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대리인의 경우에 재화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이건 나의 재화가 아니지 통제를 하지 않고요. 넘겨줬을 때 결국은 다른 당사자가 매출도 인식을 하고요. 이 가운데 끼인 기업은 중간에 주선 수수료만 순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총액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과 순액으로만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것,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지라도 매출과 매출원가가 총액으로 잡히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영업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으로 회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재 921페이지 위에 보면은 문단 B37이 나오는데요. 요 1, 2, 3 이런 것들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본인으로 행동한다라는 건데요. 정해진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그 기업에 있고요. 대리인이라면 책임 없잖아요. 팔리든 안 팔리든 자기는 수수료만 먹으면 끝나니까. 2번 정해진 재화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자산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자기가 껴안고 있어야지. 대리인이라면은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다? 그게 바로 재고 리스크를 부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수수료만 먹는 개념이죠. 세 번째, 정해진 재화 용역의 가격 결정을 할 재량이 기업에게 있으면은 이런 기업은 본인으로 행동한다고 보겠죠. 몇 가지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구분하는 사례들을 한번 좀 보는데요. 921, 9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몇 가지를 볼까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 항공권을 사전에 구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여행권을 확보해 놓고 고객에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여행사가 항공권을 사전에 구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항공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항공권을 여행사가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여행사가 본인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유상사급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 금융감독원 등에서 감리를 할 때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종종 적발되는 것이 유상사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재료를 얘가 사. 그리고 나서 을한테 넘겨줘. 요거를 을이 가공을 한 후에 갑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그럴 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원재료를 구매한 다음에 을한테 넘겨줄 때 매출을 인식을 해. 그리고 갑이 다시 을로부터 을이 가공을 마친 원재료를 받을 때 다시 매입을 하고 총액으로 지금 원재료 이전에 대해서 매출, 원재료를 다시 받을 때 매입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실제 갑이 원재료를 을한테 넘겨줄 때 원재료의 통제를 을한테 이전한 건 아니잖아요. 요거 나의 지시대로 이렇게 가공해서 다시 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래의 실질은 매출 매입이 아니라 단순히 임가공입니다. 을회사는 돈 받고 가공만 해준 거잖아요. 그 순행만 해야지. 그 을도 이거를 매입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만약에 특수관계자라면은 주고받으면서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뭔가 굉장한 사업을 하는 것이냐 현란하게 포장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분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아마존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매매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아니라 자기들은 대리인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총액으로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순액만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참고로 대리인의 수익인식 시기와 본인의 수익인식 시기는 일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껴서 주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인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단 35에 1, 2, 3 중 하나라도 걸리면 진행기준 아닙니까?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진행기준이라고 뭐 본인도 진행기준 이런 건 아닙니다. 교재 923, 924에 걸쳐서 쿠팡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이 나오는데요. 쿠팡은 재화도 판매하고 용역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쿠팡이 플랫폼 회사이기는 하나 무조건 주선 용역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본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재화의 판매하고 용역의 제공 중에 용역의 제공이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순액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재화의 판매는 본인이 본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총액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대요. 주선은 아니고 자기가 직접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인도할 때 인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품 조건부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뭐 환불, 충당, 부채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자,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제공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이래요. 쭉 중간 매개 역할만 하는. 따라서 순액으로만 순액이라고 나오죠.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요.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수료 매출도 역시 중개자의 역할로 수수료 매출을 받고요. 수수료만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기타 매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멤버십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양하게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교재 924페이지로 가보면은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미행사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상품권을 팔고 나서 상품권이 돌아오면 돌아온 것만 매출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상품권을 팔았다고 하여 100% 상품권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백화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안 돌아오는 부분, 궁극적으로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이 되지 않는 그거를 미행사 부분이라고 하는데 IFRS는 미행사 금액도 매년 일부의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식을 하냐면은 자, 단기 인식 수익금에 실제 돌아온 상품권뿐만 아니라 과거 추정에 의하면은 이번만큼은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래도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상 행사액분의 실제 행사액만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요 미행사된 부분은 두고두고 두었다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한 방에 수익으로 인식을 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행사되는 포션만큼 미행사 부분도 계속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IFRS는 하여튼 이렇게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남은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질 때 예상되는 미행사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분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백화점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돈을 받고 부채입니다. 계약 부채.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은 자, 계약 부채 빠지면서 매출인데 이때 요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면은 실제 상품권 사용액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에 미루어 보아 한 10%는 상품권이 안 돌아올 거야.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실제 행사액 나누기 예상 행사액. 요 포션만큼 단기 매출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한편 궁극적으로 상품권이 안 돌아올 것 같아.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나머지를 모두 다 매출로 돌리면 됩니다. 예, 15번을 볼까요? 갑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대요. 1년도 중에 총 1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1년도 말까지 실제 돌아온 건 6만 원어치 상품권입니다. 자, 상품권 판매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는데 먼저 10만 원어치 팔 때 돈 받고 계약 부채입니다. 이때 백화점이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하여 판매한 상품권 중 한 10%는 결국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단기에 6만 원어치가 돌아왔어. 그러면 일단 수익 6만 원은 들어가고요. 안 돌아올 게 총 10만 원 중 10%라고 했으니까 만만큼은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과거와 달리 이 만 원도 일부를 단기 수익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10%가 미행사가 될 것 같대. 그러면은 총 예상되는 상품권 회수액은 9만 아니에요. 그 중에 실제로 단기에 6만, 9분의 6만큼 이것도 수익으로 대체를 하라는 거죠. 6,667원만큼. 그래서 계약부채 죽고 수익도 66,667원입니다. 만약에 상품권을 100을 팔았을 때 95원만큼은 돌아올 거야. 5%만큼은 안 돌아올 거야. 라고 할 때 실제 돌아온 게 6만이고요. 안 돌아올 건 미행사 금액 5% 5천인데 5천 중에 9만 5천 분의 6만만큼은 돌아온 걸로 간주하여 매출로 다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3번 상품권 판매 금액 중 미행사될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미행사 금액에 대해서 요 포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돌아온 것만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교재 926페이지 4.9 환불되지 않는 선수 수수료인데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먼저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거를 업프론트 fee라고 하는데요. 뭔가 용역이나 재화를 건네주기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원 계약 가입 수수료라든지 통신 계약 가입 수수료, 준비 수수료 등을 먼저 받는 거죠. 선수 수수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부채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받았다고 해서 이걸 당장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4.10 926페이지 위탁약정입니다. 위탁약정은 앞서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기업이 있고요. 여기 고객이 있는데 중간에 대리인이 하나 끼는 거야. 얘한테 넘겨주고 대리인의 수탁자가 고객한테 다시 넘겨주고 이때 이 기업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 대리인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 이 다른 당사자가 기업이 넘겨준 제품을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은 기업이 매출이죠. 얘는 중간에 매개 역할만 하는 거야. 주선만. 그러면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대리인이 아니지. 통제를 한다면은 얘도 본인이죠.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 다른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당사자가 일반적인 구매가 되고요. 얘는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얘는 그냥 주선의 역할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고객한테 넘겨줄 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위탁약정의 지표라면은 이런 거예요. 정해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기업이. 즉 위탁자인 기업이. 기업은 제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품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요. 중개인은 즉 수탁자는 제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자기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끼어서 넘겨주기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니까. 위탁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위탁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자, A가 수탁자한테 넘겨주고요. 대리인입니다. 수탁자가 이제 고객한테 넘겨주는 이런 케이스인데 A가 수탁자한테 제품을 발송할 때는 통제가 이전이 된 것이 아니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일단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품 빠지면서
적성품이라는 계정을 보통 사용합니다. 이 적성품은 수탁자한테 가 있는 그 상품을 의미하죠. 수탁자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죠. 요때 통제가 이전이 되는 겁니다. 수탁자가 정기적으로 A한테 이번 달에 몇 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위탁자인 A가 매출을 인식하고요. 수취채권을 인식을 하되 얼마만큼 인식하냐면은 수탁자한테 줄 수수료만큼은 뺀 나머지를 매출채권 등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수탁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에 자기 수수료만큼을 떼고 나머지 순액을 A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성품 죽이면서 매출원가. 수탁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취채권에 해당되는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수취채권 죽으면서 현금.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위탁판매입니다. 드디어 12장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미인도 청구 약정이라는 겁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판매를 하면서 돈은 받고 재화를 넘겨줘야 되는데 B가 우리 창고가 좀 협소하니 내가 넘겨달래까지 그냥 그쪽 창고에다가 보관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미인도 청구 약정입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를 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이 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객이 그럼 언제 제품을 통제하게 되는지 파악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A가 물건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전이 안 됐더라도 A는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인도 청구약정과 관련해서요. 한 시점에 이해가는 수행 의무의 판단.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위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 문단 38의 지표. 그 다음에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은 고객이 제품을 통제한대. 그렇다는 이야기는 회사가 매출을 인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인도 청구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돼. 즉 고객이 정말 우리 지금 창고가 꽉 찼으니까 한 달쯤 후에 우리한테 주세요. 그때 이 트럭 보낼 테니까 거기에 실려 보내세요. 뭐 이런 식이라면은 미인도 청구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이죠.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고객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한 달만 보관하고 있으래. 그럼 그걸 따로 창고 귀퉁이에다가 비닐을 씌운다든지 파티션을 하든지 구분을 해놔야 되죠. 고객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어야 돼요. 고객이 달라고 하면은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제품을 사용할 능력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겨줘도 안 되죠. 이미 팔린 건데. 다만 보관 용역을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보관 용역이 꽤 유의적이라면은 이것도 수행 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16번 미인도 청구약정 간단한 사례를 끝으로 12장을 마치겠습니다. 갑회사는 기계와 예비부품을 판매키로 1년도 초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기계와 예비부품의 제작 소요 기간은 2년이래요. 제작이 완료되면 갑은 기계하고 예비부품이 계약에서 약정한 규격인지 증명을 하고요. 2년도 12월 말에 고객은 대가를 지급한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기계만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는 거예요. 즉 기계만 받은 거래요. 예비부품은 고객이 예비부품을 검사하고 인수를 하기는 했으나 고객이 갑회사의 창고가 고객 공장하고 인접하니 거기다가 좀 보관을 해달라. 우리가 지금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갑은 예비부품을 2년에서 4년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비부품을 갑회사가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기면 큰일 나죠. 이게 고객 건데, 그죠? 이때 갑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수행 의무를 구분을 해봐야죠. 수행 의무는 기계를 제공하고 예비부품도 제공하고 보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세 가지의 수행 의무에다가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잠깐 보관이 아니라 2년에서 4년까지 보관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내용은 아니죠. 기계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즉 기계에 대한 통제를 고객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2년도 12월 말에 이전이 되니까 매출은 12월 말, 2년도 12월 말에 하는 거고요. 예비부품은 비록 2년, 3년, 4년 갑이 보관을 할지라도 통제는 고객한테 넘어갔다고 봐야지. 그래서 예비부품에 대해서도 2년도 12월 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보관 용역은 앞으로 향후 1년 이상 2년, 3년, 4년 끌 거 아닙니까? 여기 X2년부터 4년까지니까. 그래서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미인도 청구 약정이라는 것이 뭐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할 텐데 이것도 분식의 사례로 종종 나오죠. 왜냐하면 A 입장에서 매출을 늘리고 싶어. B는 이 뭐 물건 사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럼 A랑 B랑 짝짝꿍이 돼갖고 물건을 파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실제 물건은 얘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인도 청구 약정인 양 여기다가 A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연도에 매출이 부족할 때 이렇게 알고 있는 B하고 짝짝꿍이 돼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물건은 안 나가고 얘가 요청에 따라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를 꾸며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반품해버리는, 전부 취소해버리는 회계 처리를 한다면은 그 특정 연도 매출은 일단은 올려놓고 나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고 뭐 은행에다가 제출해서 자금을 싼 뭐 이자율로 충당을 한다거나 상장회사라면은 일단 뭐 영업이익을 좀 높여서 상장 폐지 위험도 모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인도 청구 약정을 악용할 여지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꽤 큽니다. 장시간 동안 12장을 공부했고요.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